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일시 중단됐다. 그래서 이제까지 좀 낙관론을 펴왔던 코로나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거품이 꼈었던 거 아니냐. 실제로 쓰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뉴스에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시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그걸 기대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사들의 어떤 홍보 전략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중에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백신의 독성,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혼자 코로나는 끝났다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이걸 또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미중 갈등 때문에 뭔가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0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IT 실력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어떠한 그런 통제력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건 맞지만 불씨는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또 번지고 유럽에서도 좀 통제됐다가 또 번지고 이러듯이 또 경제활동의 재개와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증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서로 이제 상충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아마 어떤 적정한 선에서 이제 이거를 밀고 당기고 조정을 해나갈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상당히 앞으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그렇죠. 스토리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책임 소재, 이거 따지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있죠. 네. 이제 앞으로 WHO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WHO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이야기가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협의가? 협의는 돼 있는데, 지금 WHO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권위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이번 10월, 11월 2차 팬데믹,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거죠. 이 상황이. 네, 얼마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수가 될 것인지. 예. 코로나의 변수는 사실 그냥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인플레가 많이는 안 와도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위험자산 가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서 지금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공식에서 이제 좋은 건 나쁜 거다라고. 그러니까 친절한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는 증시에 부담이 되는 중앙은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앞에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 경제라든지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사이클이 사실은 2019년 정도부터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지금 상당히 사이클이 교란되어 있는 상태, 혼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완만하게 둔화됐을 거를 지금 굉장히 이제 사이클이 급등급락을 반복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도록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주는 펀더멘탈 경기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저금리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 각국 경기 부양 정책이 주식시장을 띄워놨으니 그리고 그 주식시장이 혹은 전체적인 위험자산 집값도 그렇고 이런 자산 가격들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경제 디플레이션 저합 경제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주식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을 부양시킨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코로나의 종식이나 혹은 백신의 완벽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꼭 그게 호재만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런 현재 상황만 가지고도 글로벌 경제는
그러니까 썩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미중 갈등.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말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말을, 험한 말을 막 해대고 있죠. 네. 뭐 중국도 만만치 않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장세를. 네, 네. 네,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뭐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연말이라봤자 뭐 지금 선거 11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두 달. 뭐 이제 뭐 두 달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주식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너무 이제 안일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 중간 선거에서 기존 정권 대통령이 이제 당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 민주당의 후보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뭐 이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런 선거 결과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단기의 어떤 주가가 요동을 치는 어떤 뭐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은 영향을 주겠지만 긴 추세를 보면 큰 영향이 없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기업적으로 간 경우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은 민주당이 혹시 후보가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더 긴장할 정도로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트럼프는 경제 문제만 걸고 넘어지지만 민주당은 인권 문제를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훨씬 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돈 주고 해결하는 거하고 돈 줘도 해결 못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은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된 다음에 훨씬 더 자유무역주의와 반하는 이런 규제, 반덤핑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헤게모니,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진정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상수로 가져가야 된다. 네. 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편한 상대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막 내뱉는 트럼프가 시원하게 보이고 트럼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게 껄끄러운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 줄 거 받을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네. 이런 논리가 맞는 거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이게 결과가 참 근데 뭐 다들은 아닌데 제 주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재선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수은표도 있고. 네,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네. 트럼프 의외로 그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사실 지난 100년간 중간 선거에서 진 대통령은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이번에 뉴딜 펀드 이런 정책 그 테슬라 이런 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 정책들이 그런 친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네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가 어쨌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거 말고는 뭐 올 하반기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저는 뭐 가장 큰 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주가가 강세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좀 살펴보니까요.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얼마 전에 2014년 같은 경우도 남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그리스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런 악재들, 각종 악재들은 주가를 일시적으로는 떨어뜨리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생각했던 악재들은 호재로 둔갑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그랬듯이요. 네. 그래서 악재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면 기회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10개 중에 8개는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전쟁마저도 주식시장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또 그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좀 인정머리도 없고 감성도 없는데요. 반면에 주가가 빠진 사례는 대부분이 주가 자체가 빠뜨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경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사는 사람이 없더라도 안 빠집니다.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 사주네, 불안하네, 그러면서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네. 그래서 팔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심리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팔자의 무게가 커지면서 파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자는 사람은 또 발을 빼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무게가 무거워져서 폭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역사적으로 비싼 상태냐 덜 비싼 상태냐를 항상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주변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 주가 자체. 예, 자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9월 하순이니까 뭐 계속 11월까지 주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 좀 이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요새 다시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글로벌 그 경제에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추락을 가져올 어떤 그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이 이제 악화된다든지, 뭐 산유국 중에 일부가 뭐 어떤 위기를 겪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좀 몇몇 남미의 국가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그만큼 전 세계 경제 저압 경제를 유가 하락이, 저유가가 지금 표출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전 세계 유가가 앞으로 이 낮은 수요 국면, 앞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는데 한 3, 4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는 배럴당 뭐 WTI 기준으로 뭐 30불에서 40불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50불, 60불 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 요인만 따져보면 거기에 이제 공급 요인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급 요인은 이제 너무 유가가 빠지면 감산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 알파들이 조정을 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수요 국면이라 하더라도 아마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한 30불 정도에서 한 40불대가 앞으로 한 3, 4년간 유가의 변동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좋은 요인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요인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유가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 그 이 초기에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미국의 그 셰일 업체들, 네. 거기에 그 한계선이 그 이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됐을 때 그 뭐 어쨌든 계속 생존 가능한 건가요? 좀 어렵죠. 사실은 이번에 제일 먼저 튄 게 어쨌든 셰일 업체들의 그 CDS라든지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게 파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지난번에 20불을 뭐 깼습니다마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지금 현재 한 30불 언저리의 유가는, 30불대 유가는 셰일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고통되는 수준은 분명하죠. 그래서 아까도 약간 뭐 자조 섞인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좀비 기업, 한계 기업과 혁신 기업, 우수한 혁신 기업 두 개만 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의 군이 네. 지금 셰일 업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저유가 세계 경기의 회복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2차 팬데믹이 오고 락다운이 또 생기고 이러면 이럴수록 그쪽에 미국 정부가 더 돈을 쏟아부어야 될 거고요. 어떤 정책 지원이 계속 일어나야 될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초기에 그런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게 이 가격 협정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 같은 곳들은 이제 서로 가격 협정을 네.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네. 셰일 업체에서는 계속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유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기 때문에 둘이 담합을 해서 이번에 뭔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상당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치킨 게임이죠. 예, 그런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무너뜨려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 그 오펙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하지만 뭐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산업 구조가 셰일에 더 의존적으로 되고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 지금 어떤 셰일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어쨌든 미국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셰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도전으로부터는 상당히 미국의 힘으로 다른 나라과의 어떤 도전을 막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유가의 흐름, 그러니까 뭐 4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 뭐 더 떨어진다. 네. 이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좀 그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 어떤 그 산유국들의 어떤 공급 조절 요인이 점점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셰일이 또 변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최근에 유가의 어떤 변곡점과 어떤 경기의 어떤 변곡점이 조금 이렇게 미스매칭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배럴당 140불 정도 갔을 때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수요는 사실은 2007년, 6년부터는 꺾였거든요. 이미 유가 피크보다 한 1, 2년 앞서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과 선물 시장의 가격과 실물 쪽에서의 흐름이 장기 추세는 맞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어떤 티핑 포인트,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점점 더 좀 변수가 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유가가 확 폭락이 됐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주식처럼 V자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원유 ETF, ETN에다가 많이 투자했는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유가 그 예전처럼 그렇게 세계 경제를 읽는 하나의 큰 이정표로서의 역할은 많이 줄은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